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펄벅의 돼지 4부입니다. 왕농의 가족은 남경에서 비렁뱅이 생활을 합니다. 왕농은 인력거를 끌고 오랑과 아들들은 구걸을 하여도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비참한 생활이었죠. 왕농은 어린 딸을 팔아 그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할 생각까지 합니다. 당시 남경에서는 북경 소지의 군벌 정권과 남쪽 혁명가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줄행랑을 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농과 오라는 성문이 열린 부잣집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처 도망가지 못한 부잣집 나리 뚱보가 왕농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가진 거마를 다 줍니다. 그리고 오라는 보석이 가득 든 주머니를 줍게 됩니다. 드디어 왕농 가족은 금화와 보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금이 환영한 것이죠. 그리고 오란이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 안으로 오란을 데리러 갈 때 두려워했던 황대인의 모든 땅을 사고 대지주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복근의 행운보다 더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운이 왕농의 가족에게 쏟아졌네요. 이제 왕농의 가족에게 행복만으로 가득 찬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왕농의 가족을 만나러 중국 화북 안우이로 떠나봅니다. 이제 왕농에게는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었다. 맏딸이 아직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 나이에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아버지를 보아도 그저 어린애처럼 웃기만 하는 것이 근심거리였다. 왕농은 이 딸을 팔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상으로 그 애를 더 귀여워했고 가끔 들에 나갈 때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 애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랐으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거나 바라보기라도 하면 그저 벙글벙글 웃기만 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이 고장엔 5년쯤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다 하늘이 선심을 쓸 때면 7, 8년 만에 한 번씩, 어떤 때는 10년간이나 흉년이 들지 않는 때도 있었다. 너무 많이 내린다든가 안 내린다든가 하면 흉년이 왔다. 북쪽이 강둑이 터진다든지 먼 산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혹은 쌓였던 눈이 갑자기 녹아버려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물이 들판을 온통 쓸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왕농은 앞으로 또 흉년이 오더라도 농토를 버리지 않고 풍년에 저장을 했다가 이듬해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살림의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그러한 노력이 하늘을 도와서 7년이나 계속하여 풍년이 들었다. 해마다 그의 식구와 머슴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수확했다. 그동안 고용한 머슴이 6이나 되었고 뜰을 내다볼 수 있는 큰 방과 양쪽에 작은 방이 하나씩 딸린 집을 새로 짓게 되었다. 새 집의 지붕은 기와를 올리고 벽은 밭에서 퍼온 흙을 이겨서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겉에 회를 발라서 희고 깨끗하게 지었다. 이 새로 지은 집에는 왕농의 가족이 살고 그 전에 살던 집엔 층을 우두머리로 하여 머슴이 함께 살도록 하였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왕농은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할 틈이 거의 없었다. 토지가 많아져서 농사의 관리라든가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머슴들을 감독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시간이 딸렸기 때문이다. 그는 무식해서 종이에 먹과 낙타틀 붓으로 쓰인 걸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곡물을 매매하는 가게에서 밀이나 쌀을 파는 계약을 할 때 성안의 얄미운 장사꾼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정을 한다는 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왕농은 두 아들은 밭일을 시키지 않고
성 안 서당에 보내고 글을 배우게 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7년째 되는 해 북쪽 강의 물이 크게 불어나 홍수가 났다. 그의 농토의 5분의 2가 물속에 잠겼지만 왕농은 걱정이 없었다. 왕농은 할 일이 없어졌다. 아내 오라는 대지주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농사꾼의 여편네처럼 꾸미지도 않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찻잔에 찻잎이 들어있는 걸 보고 더운 물을 주면 그만이야. 차를 마시는 것은 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잔망스럽게 잔소리를 할 땐 안타까웠다. 맏딸은 말을 전혀 못하고 늘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헝겊 조각을 폈다 접었다 하며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그리고 오란이 낳은 쌍둥이 아들과 딸은 즐겁게 떠들며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왕농은 이 모든 것을 갖추었고 이제는 심심해져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이 희미해져 갔다. 성 안에 최근에 문을 연 큰 찻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연영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그녀를 첩으로 들어앉혔다. 연영은 오란과는 전혀 딴판인 여자였다. 왕농은 오란이 가장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있는 보석 2개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연영에게 주기까지 했다. 오란의 두 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두 여인은 그의 집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영은 왕릉의 놀이개로서, 쾌락의 대상으로서 곱고 앙증맞은 것에 대한 탐닉과 순수한 성적 쾌락을 가져다 주었다. 오라는 일하는 마누라이자 그의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로서 집안을 돌보고 시아버지와 자식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다. 마을 남자들이 부러운 듯이 거처하는 연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면 왕농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연영을 진귀한 보석이나 값비싼 왕구처럼 먹고 입는 걱정 없이 돈의 쾌락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향유하는 부의 상징으로 여겼다. 동네 사람 가운데서 왕농에 대해 누구보다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의 삼촌이었다. 요즘 숙모는 연영이 옆에 짝 붙어 있고 숙부는 귀염을 받으려고 개처럼 꼬리를 치고 다녔다. 왕농은 여왕처럼 관용을 베풀어 연영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다. 그녀만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새로 만들어 주었다. 또 연영이 원해서 황영감의 첩이었던 두견을 연영의 몸종으로 들였다. 이 두견은 황대인의 집에서 오란과 함께 몸종으로 있었던 여자이기도 했다. 매일같이 연영과 두견의 숙모까지 합세해 3명의 여자들은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자기네들끼리 쑥덕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연영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것에 왕농은 조금씩 지쳐갔다. 늙은 아버지는 갈보년이 집안에 있다고 내쫓으라고 소리를 쳐댔다. 어느 날 왕농의 쌍둥이 남매와 천치딸이 분냄새와 향수냄새에 이끌려 연영의 거처로 갔다가 그녀가 아이들을 극도로 싫어하며 밀치는 것을 보았다. 왕농은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 연영에게 화를 냈다. 이제 왕농은 그전처럼 그렇게 깊이 그녀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다시는 정력을 쏟아 그녀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이른 아침의 하늘은 드 높고 싸늘한 것이 마치 바닷물처럼 파랬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들판을 세차게 지나갔다. 왕농은 잠에서 깨어나 문 밖으로 나가 그의 밭을 바라보았다. 홍수물이 빠지고 검붉은 대지는 황량한 가을바람과 이글이글 타는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소리가 그의 가슴 속으로부터 울려 나왔다. 사람보다 더 절실한 땅에 대한 애착이 부러지는 소리였다. 입고 있던 두루마기와 비로드 신발을 벗어 팽개치고 흰 버선도 벗고서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그런 다음 늠름하게 버티고 서서 힘차게 소리쳤다. 괭이는 어디 있나?
쟁기는 어디다 두었지? 밀 씨앗을 뿌려야지. 여보게 칭서방 어서 모두 불러 모으게. 나는 밭으로 가네. 왕룽은 이전에 남쪽 도시에서 돌아왔을 때 땅으로부터 타관에서 겪은 온갖 괴로움을 위로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듯이 이번에도 또 금은 땅 덕분에 애욕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는 눅눅한 헐거의 감촉을 발로 느꼈고 밀을 심기 위하여 갈아엎은 밭 이랑에서 물씬 솟는 흙 냄새를 맡았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일꾼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갈며 억척같이 일했다. 먼저 왕룽은 소 뒤를 따르며 손수 쟁기를 잡고 소 등의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보습이 땅속에 깊숙이 들어가 흙을 뒤엎는 것을 보고서야 칭서방을 불러 고삐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괭이를 들고 갈아엎은 축축한 검은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흙설탕처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지만 일할 때의 감흥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피곤해지면 땅 위에 벌렁 누워서 잤다. 흙 속에서 피어오르는 건강한 기운이 그의 몸에 배어들어 애욕의 상처를 말끔히 아물게 했다. 애욕에서 벗어난 왕룽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바빴다. 비도 때맞춰 내렸고 밀도 잘 자랐다. 겨울이 되어 왕룽은 농작물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시장에 팔러 갔다. 이번에는 장남을 데리고 가 곡물 도매 증서와 영수증을 읽게 했다. 왕룽은 뿌듯함에 아들에게 아내감을 찾아주기 위해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왕룽의 기대와는 달리 맏아들은 옛날 황대인 집이었던 곳에 생긴 색시집에 드나들면서 양이라는 색시에 빠져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왕룽은 연영의 몸종으로 따라온 두견에게 장남의 혼처를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다. 왕룽은 찻집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을 망치게 한 삼촌의 아들에게 화가 나 삼촌에게 대들었지만 화적단인 삼촌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그의 집이 화적단의 습격을 받지 않은 건 삼촌 덕분인지도 몰랐다. 왕룽은 아들에게 해가 진 뒤에는 외출 금지를 시키자 아들은 심사가 뒤털려 공연히 화를 내고 트집을 잡아 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곤 했다. 이렇듯 왕룽은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였다. 두견이 알아보고 있는 곡물상위의 딸과의 혼처 자리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자기의 애첩인 연영과 정답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 후 아들을 남쪽으로 보냈다. 이제 왕룽은 다른 자식들에게 자기 형처럼 혈기의 집안을 시끄럽게 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형제들끼리 능히 그런 일이 있지만 왕룽의 둘째 아들은 장남과는 아주 판이했다. 장남은 북쪽 사람답게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얼굴이 붉은 것이 어머니를 닮았지만 둘째 아들은 작달막한 키에 몸집도 가늘 뿐만 아니라 살빛조차 누르스름했다. 보면 볼수록 간사하고 날카롭고 익살스러운 눈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심술을 부릴 수도 있는 게 마치 왕룽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은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서당에서 데려다가 곡물상회에 취직을 시켰다. 오란이 둘째 딸의 발은 전족을 해주어서 아장아장 걷는 것이 여간 예쁘지 않았다. 왕룽은 이 딸의 혼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지참검도 결정을 보았고 혼수와 폐물을 보낼 날짜도 결정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자기의 뒤를 이어 농부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제 왕룽은 자식들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에게 자식을 낳아준 아내 오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여러 해를 오란과 같이 살아온 그가 그녀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결혼 초에는 오란에 대해서는 그녀가 여자이며 그로서는 처음으로 알게 된 여자라는 것밖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일로 바빠서 그럴 한간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자식들도 대강 자리가 잡혔고 농사도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여 모두 잘 정리되고 연영과의 생활도 잘 조절된 터였다. 특히 그에게 맞고부터 연영은 제법 고분고분해졌다. 이제 생각해야 할 일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것이며 따라서 오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오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를 한 사람의 여자로서 혹은 못생기고 수척하고 살빛이 누런 여자로서 보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일종의 묘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본래 살빛이 금우스름했으나 들에 나가 일할 때는 그 살빛이 붉어지고 갈색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들에 나가지 않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추수 때는 들에 나갔으나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부자면서 여태껏 애 어머니에게 들일을 시키느냐라고 할까 두려워 그것마저 못하게 했다. 하나 왕룽은 왜 그녀가 자진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으며 왜 또 그녀의 동작이 날이 갈수록 둔해졌는가를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는 오란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라든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몸을 구부릴 때에 종종 신음소리를 내던 것을 생각했다. 왜 그래? 하고 물으면 신음소리를 뚝 거치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배가 이상하게 부른 것을 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의원을 불러 맥을 짚어보았다. 비장이 붓고 간장도 고장났소이다. 그리고 자궁에는 머리만한 돌이 들어있소. 위장도 그들이 났고 심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벌레마저 들어있는 게 분명하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의원의 말에 왕룽은 오란이 생의 대부분을 보낸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 부엌엔 오란이 없었고 따라서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걸린 벽에 기대어 말없이 흐느껴 울었다. 이제 오란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오란이 했던 모든 일을 집 식구들이 나누어 담당해야 했다. 늙은 아버지의 시중은 막내 아들이, 청소는 둘째 딸이. 다만 천치 딸만은 아무것도 몰랐다. 언제나 희죽희죽 웃으면서 헝겊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누군가는 밤에는 끌어다 재우고 먹이고 낮에는 양지 쪽에 갖다 앉히고 비가 오면 데리고 들어와야 했다. 식구 중 누구든 한 사람이 이 일을 잊으면 큰일이었다. 하지만 왕룽 자신도 그것을 잊어서 한 번은 그 천치딸을 밤새 끝 밖에 놓아둔 일도 있었다. 이튿날 새벽 식구들이 그 애를 발견했을 때 그 불쌍한 아이는 울다 지쳐서 기진해 있었다. 왕룽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정상이 아닌 동기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고 아들과 딸을 마구 욕하고 나무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어서 아무리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 후부터는 왕룽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딸을 돌보았다. 비나 눈이 내리던가 바람이 몹시 불면 그는 천치 딸을 안으로 데려다가 부엌 아궁이의 따스한 제 앞에 앉혔다. 오란이 빈사 상태로 누워있는 암담한 겨울 동안 왕룽은 들일을 칭서방에게 맡기고 자주 오란의 침대 옆에 가서 앉아 있었다. 날씨가 추우면 화로에 숯불을 피워 그녀의 침대 옆에 놓아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오란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숯값이 비싸잖아요. 괜히 피워놓은구려. 왕룽은 그 소리가 영 듣기 싫어서 어느 날 오란이 또 그런 말을 하자 화를 벌컥 냈다. 그놈의 소리 작작 좀 해. 낫기만 하면 땅이라도 팔겠어. 오란은 그 말에 웃음을 띠며 숨찬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안 돼요. 어느 때고 나는 죽지만 땅은 언제라도 남아있을 테니까요. 왕룽은 자기의 의무라 생각하고 어느 날 성 안에 있는 관 파는 가게에 가서 제일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로 짠 금은 관을 하나 골랐다. 오란은 남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 준비를 잘 해주는 것에 만족했다.
오라는 어느 날 두견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오라는 비틀거리면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매우 덤덤하게 두견에게 말했다. 너는 황영감의 시중을 들면서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떳떳하게 영감을 모시고 자식을 여럿 낳았어. 헌데는 여태까지 종신세를 못 면했구나. 두견이 발끈해서 화를 내며 이 말에 대꾸하려는 것을 왕룽이 가로막고 방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 상관할 것 없잖아. 오라는 자기가 죽더라도 두견이나 연영이를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하거나 자기가 쓰던 물건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뒤에 귀신이 되어 원수를 갚으러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오라는 죽기 전에 큰 아들을 혼인시켜 며느리를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소원대로 왕룽은 오란이 죽기 전에 남방으로 간 큰 아들을 불러들여 류생원의 딸과 혼인을 시켰다. 혼인식을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리고 불쌍한 천치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오라는 죽었다. 그리고 왕룽의 늙은 아버지는 오란의 굳은 시체를 입관시키는 것을 보고는 그도 죽었다. 관 위에 흙을 덮고 봉분을 마치자 그는 가마도 보내버리고 혼자 집을 향해 말없이 걸었다. 무거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한 가지 생뚱맞은 그러면서도 뚜렷한 생각이 떠올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란이 연못가에서 그의 옷을 빨고 있을 때 그녀로부터 진주 2개를 빼앗은 일이었다. 연영의 귀고리가 되어버린 그 진주를 2번 다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침울한 생각에 잠겨 혼자 그러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기 내 땅에 묻혀 있는 건 내 인생의 반이나 마찬가지야. 내 반쪽이 묻힌 거나 다름없다고. 앞으로 내 집에서의 생활도 전과는 달라지겠지. 그러자 벼랑간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한 번의 대홍수가 났으나 왕룽네는 살아남았다. 큰아들의 의견에 따라 성안의 황부잣집을 빌려 식구들이 모두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 옛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었다. 왕룽도 늙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싶지 않아 장남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었다. 장남은 돈을 물쓰듯 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장남이 하자는 대로 돈을 내어주는 아버지를 다그쳤다. 왕룽은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또 집안의 평화가 깨질까봐 둘째 아들의 말을 듣는 척도 했다. 왕룽의 막내 아들도 이제 키가 후리후리한 소년으로 자라 묵직하고 말이 없는 것은 꼭 제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그 밖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닮지 않았다. 어머니한테서 볼 수 없었던 미모를 가져서 예쁘기로 말하면 왕룽의 아이들 중에 제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농사일보다 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왕룽은 결국 이 자식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늙은 그가 감당하기엔 힘들었다. 근심거리요 짐이 될 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왕룽은 뭐니 해도 그의 2딸이 아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천치여서 먹을 것과 가지고 놀 흥급 조각을 조금만 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하나는 시집을 가서 속을 썩이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둠이 주변에 깔리어 왕룽은 홀로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맏며느리는 충실하게 규칙적으로 아이를 베고 낳고 또 베고는 낳았다. 그리고 애가 태어날 적마다 유모를 한 사람씩 들였다. 이리하여 왕룽은 해마다 집안에 아이들과 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둘째 며느리도 딸을 낳았고 집안은 애들의 울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다. 왕룽이 손자 손녀를 7을 얻는 동안
평생 그에게 기생충처럼 붙어 살던 삼촌이 죽었고 숙모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성 안 집으로 옮기도록 했다. 숙모는 이제 누렇게 말라서 몰락해 버린 황대인 집의 노마님이 누렇게 말라 있었던 것과 흡사했다. 전쟁의 소문이 돌았다. 왕룽은 그의 생애 내내 이런저런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전쟁이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본 것은 젊었을 때 남쪽 도시에서 한 해 겨울을 보냈을 때 그때뿐이었다. 그래서 전쟁이란 그에게 있어 땅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물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왜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 어느 날 전쟁에 나간 사촌이 군인들을 데리고 왕룽의 집 안에 들이닥쳤다. 왕룽의 집뿐 아니라 동네 어느 집 할 것 없이 군인들이 꽉 차 있었다. 사촌과 군인들은 집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사촌은 연영의 몸종 이화를 탐했다. 이화는 기근이 들었던 해에 가련하게 굶주리고 있는 것을 왕룽이 사들인 계집애였다. 일이라야 두견의 일을 돕는다거나 연영의 담뱃대에 담배를 넣거나 차를 따르는 잔일 따위만 시켰다. 연영은 그 애를 사촌에게 주라고 했다. 이화는 애처로울 정도로 두 손을 모으고 공포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울었다. 왕룽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연영에게 반대할 수는 없었다. 막내 아들은 한쪽에 서서 이화를 응시하며 가슴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새카만 눈썹을 한 일자로 찡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애들과 종들도 말없이 서서 어린 소녀의 무서움에 뜨는 울음소리를 듣기만 할 뿐이었다. 왕룽은 사뭇 마음이 어지러웠다. 결국 왕룽은 이화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왕룽은 조용히 이화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작고 고운 달걀 같은 얼굴이 더없이 가냘프고 새삼 어여뻐 보였고 작은 입술마저 얇고 발그레해 보였다. 왕룽은 부드럽게 타일렀다. 왕룽은 이화에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욕을 보이지 못하도록 당분간 숨어 있으라고 일렀다. 그러자 그녀는 왕룽을 쳐다보며 뜨거운 정열이 담긴 시선을 남기고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물러났다. 사촌에게는 자원으로 나선 촌뜨기 계집애를 보냈다. 그녀가 그의 아기를 갖자 사촌은 그것을 온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다. 이었고 갑작스러운 전쟁 소집을 받고 그 떼거리들은 바람에 휘날려 가는 쓰레기같이 일시에 떠나가 버렸다. 남은 것은 그들이 버린 오물과 파괴된 찌꺼기뿐이었다. 군인들이 떠나간 뒤 온 집안을 손보고 애를 뵌 여종을 숙모에게 보냈다. 이제 왕룽의 나이도 어느덧 66살이 되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싸움이 잦아 왕룽은 은근히 속을 썩지 않을 수 없었다. 왕룽은 연영의 몸종 이화에게 은근히 마음이 쏠렸다. 이를 눈치챈 연영이 이화를 찻집에 팔겠다고 했지만 늙고 게으른 두견이 연영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에 성에 차지 않았고 무엇이든 눈치 빠르게 자기의 마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날고 잽싸게 판단하여 시원스럽게 처리해주는 이화를 팔아버리기에는 아까웠다. 연영의 신경질적인 성격에 왕룽은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왕룽은 자신도 미처 모르는 새 청초하고 예쁘장한 이화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무렵 아낙네들이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왕룽의 막내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왕룽은 깜짝 놀라 군대만 안 가겠다고 하면 남쪽 대학도 좋고 외국 유학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셋째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자를 구해주겠다고 하니 막내 아들은 왕룽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화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다. 왕룽은 막내가 이화에 대해 한 말을 머리에서 쥐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이화에게 흠뻑 빠져 있는 것을 입 밖에 낼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왕룽은 이화를 막내 아들에게 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 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이화에게 젊은 사내를 낭군으로 맞이할 거라는 말을 하자
이화는 젊은이들은 친절하지 못하고 난폭해서 싫다고 하며 영감님이 좋다는 말을 했다. 그날 왕롱은 이화와 관계를 가지면서 젊은 시절의 늙음하게 접어들어서의 이 별난 욕정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화를 좋아하고는 있었지만 여태껏 다른 여자들을 대했던 것과 같은 열렬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왕롱은 부드럽게 이화를 품에 안고 누워서 늙어 축 처진 그의 살에 그녀의 가녀린 젊은 육체를 느끼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이화는 그리 정열이 많은 계집애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왕롱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것이었고 실상 왕롱도 그녀를 한 이성으로서 보다는 아직 어린 아이로 여겼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이화를 취한 것을 알고 정말 군인이 되겠다고 떠나버렸다. 이화는 왕롱을 정성껏 모셨다. 어느 날 왕롱은 이화를 불러놓고 자신이 죽으면 천치 딸에게 먹일 약봉지를 주고는 그걸 밥에 섞어 그 애에게 먹여달라고 말했다. 이화는 자신이 그 가엾은 따님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영감님이 저에 대해 각별하셨으니까요. 정말 저에게 다정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영감님 한 분뿐이셨어요. 왕롱은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이화밖에 없었다. 며느리들은 아이들과의 싸움과 자기네들의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고 아들들은 사내들이라 미처 그런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것이었다. 이화는 왕롱이 자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왕롱은 이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원했다. 천치 딸과 이화와 함께 자기 뜰에 앉아 편안히 쉬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제는 봄이 와도 왕롱에게는 몽롱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땅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착이었다. 물론 그는 농토를 떠나서 성 안에 이렇게 큰 집을 쓰는 부호가 되었다. 하나 그의 뿌리는 역시 대지에 박혀 있었다. 때문에 여러 달 동안 대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해마다 봄이 오면 발길은 자연히 밭으로 옮겨졌다. 초여름이 된 어느 날 왕롱은 자신이 묻힐 장소를 조심스럽게 찾아보았다. 그의 아버지와 숙부보다는 낮고 칭서방보다는 위쪽인 오란과 비슷한 위치를 정했다. 그는 자기가 영면할 조각의 땅을 지켜보며 그의 땅에 돌아가 영원히 묻히게 될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장남을 불러 관을 사도록 했다. 그리고 그 관을 성 밖 움막집에 놓도록 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옛집에서 보내다가 죽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아채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그리하여 왕롱은 이화와 천치딸과 필요한 수의 종을 거느리고 옛집인 움막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만들어 놓은 가족은 그대로 성안의 집에 남겨두고 그 자신은 그의 소유지에 있는 옛집에서 또다시 살게 되었다. 봄이 가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 추수 때가 되어 다시 겨울이 오기 전 잠시 따뜻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왕롱은 옛날 그의 아버지가 하던 버릇대로 양지 쪽 토담에 기대 앉았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그의 땅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땅에 대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추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무슨 씨를 뿌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염두에도 없었고 오로지 땅 자체만을 생각했다. 왕릉은 이따금 허리를 굽히고는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 쥐었다. 그렇게 한 줌의 흙을 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였고 흙과 방 안에 놓여있는 좋은 관에 대해 뜻대로 생각했다. 다정한 흙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그가 흙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다. 그들은 노인네의 입에 맞는 음식을 장만해서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 왕릉을 찾아왔다. 그러나 왕릉은 그 옛날 그의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탄 옥수수 가루를 좋아했듯이 그걸 매우 좋아했다. 아들들이 매일 오지 않으면 그는 다소 불평을 하곤 했다.
그는 항상 곁에 붙어 있는 이화에게 물었다. 그 애들은 뭐가 그리 바쁠까? 다들 한창 일하실 나이잖아요. 큰서방님은 성안의 부자 양반들한테 뽑혀 벼슬 한 자리 하신다나 봐요. 그리고 첩을 들이셨대요. 또 작은 서방님은 혼자서 큰 곡물상회를 냈대요. 왕릉은 이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그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의 땅을 내다보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렸다. 그런 어느 날 비록 잠시 동안이었으나 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날 두 아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가더니 집 주위의 밭을 거니는 것이었다. 왕릉은 아들들 무릎에 뒤를 밟았다. 형제는 뒤에서 부드러운 땅을 밟는 아버지의 발소리나 지팡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걸음을 멈추었다. 왕릉은 둘째 아들이 거드름피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형님, 이 밭과 저 밭을 팝시다. 그리고 그 돈을 똑같이 나눕시다. 형님의 몫은 제가 비싼 이자로 쓰겠습니다. 철도가 개통되었으니까요. 이제 해안지방으로 쌀을 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왕릉의 귀에 들린 건 땅을 팝시다 란 말뿐이었다. 그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며 억양이 고르지 못한 목소리로 두서없이 소리 질렀다. 어째 이놈? 이 게으른 놈아! 땅을 판다고? 왕릉은 목이 메어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왕릉이 그 자리에 쓰러지려 하자 아들 형제가 양쪽에서 부축했다. 왕릉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두 형제는 서로 번갈아 가며 위로의 말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집안이 망하는 거야. 땅을 팔기 시작하면 말이다. 왕릉의 말은 마디마디 끊어졌다. 우리는 땅에서 나왔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어. 아무도 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노인은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마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짭짤한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한 줌의 흙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만약 땅을 판다면 그걸로 끝장이야. 두 형제는 양쪽 팔을 하나씩 부축하고 있었고 왕릉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흙 한 줌을 그냥 움켜쥐고 있었다. 형제는 몇 번이고 번갈아 가며 위로의 말을 늘어놓았다. 마음 놓으세요, 아버지. 땅은 절대로 팔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늙은 아버지의 머리 위로 그들 형제는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미소 짓고 있었다. 헐기 빚어낸 인간의 역사, 노벨 문학상이 선택한 감독의 역작, 지금까지 펄벅의 돼지 1부였습니다. 2부 아들들에서 계속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꼭 책으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살아온 것과 너무나 흡사한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펄벅과 번역을 해주신 장왕록 장영희 선생님과 또 이 책을 출간한 길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